네, 오늘 죄송합니다.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7번째 시간이에요. 제 학생들께는 지난 월요일 날 갑자기 휴강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휴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사실 냈어야 될 호목 15, 16도 못 올려가지고 제가 어제 오후에 올렸어요. 그래서 공지 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듀를 이번 주 금요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오전 11시로 해놨을 테니까 조금 바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7번 강의를 하고, 18번 강의는 제가 오늘 아마 그 와이파이 이 챕터를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 혼자 녹화해가지고 올려놓을 거고요. 좀 트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 잘못으로 여러분 이제 시간을 사실 못 맞추잖아요. 보강 시간을 여간해서. 그래서 요 18번째 강의는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고요.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녹화해봐야 알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지난 월요일 날 출석한 걸로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 누가 뭐냐 휴강했다고 해놓고 월요일 날 어떻게 전원이 출석하냐 그러면 교수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빠졌는데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시다. 뭐 거짓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말했지만 17, 18은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는 올려놓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도 듀로 또 해놓을게요. 핸드아웃은 뭐 계속 있지만 특별히 커렉션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특별히 틀린 게 없어서 리코디드 클래스 미팅은 계속 올라올 거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말을 좀 크게 못하고 빨리 못하니까 오늘 좀 느릿느릿 말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했는데 그중에 틀리게 말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서 이건 고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 그 디지털 브로드캐스팅 표준들에 대해서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통신 및 네트워크를 배웠는데 이 정도 못 들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사람들이 뭐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얘기한다고 하다가 저 자신도 이제 사실 정확하게 몰랐던 것도 있고 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언급한 게 다 D로 시작하는 세 가지 표준 패밀리예요. 사실은 딱 하나의 표준이 아니라 이 표준 안에 또 서브 표준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802.11 밑에 뭐 11 오리지널이 있고 B가 있고 A가 있고 뭐 G가 있고 이러듯이 DAB라는 말 그대로 다 디지털이에요. D는 B는 다 브로드캐스팅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 가운데 있는 이 에크로님의 가운데 있는 글자만 알면 되는데 A는 오디오고 M은 미디어고 V는 비디오라서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좀 얘기할 텐데 DAB는 디지털 오디오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서 참 먼저 얘기하면 요거 다 비슷한 놈들이고요. 유럽의 엔지니어 뭐 이런 분들이 만든 거예요, 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DAB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열심히 우샤우샤 해가지고 만든 건데 꼭 우리나라만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잘못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DAB와 DMB가 유사한 거고요. DVB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잘못 말해가지고 DVB의 일종의 한국화된 게 DMB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DMB가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히스토리를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고요. 먼저 유럽에서 기존에 FM, AM 라디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디오로 송출하는. 근데 그것에 좀 더 이제 더 많은 그 채널을 그러니까 뭐 방송국을 넣고 또 하나는 기존의 FM은 다 AM은 다 아날로그 통신이라고 해서 아날로그 방송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캐리어 코사인파가 있으면 또는 사인파가 있으면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또는 페이즈 앤 미분인 프리퀀시에 정보를 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의 보이스를 그냥 실는 거예요. 또는 오디오 시그널을.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 송출 파워에 비하면 낭비되는 게 너무 많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서 오류 정정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로 오디오를 방송하는 어떤 패밀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어서 오늘 제가 아침에 찾아봤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심지어 과격하더라고요. 이 바이킹들의 후예라서 그런지 과격한지 FM 방송을 아예 아날로그 FM을 중단하고 DAB로 하고 있대.
어쨌든 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그 아날로그 오디오 방송을 대체하려는 디지털 표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이 유럽형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긴 한데 뭐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없을까 해서 DAB에다가 비디오를 송출할 수 있게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방송용으로 만든 거에다가 비디오가 어느 정도 아주 저화질이지만 들어갈 수 있게 수정을 해서 DMB라는 걸 만들었대요. 근데 DMB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지만 이제 DAB가 비디오 브로드캐스팅을 위해서 마디파이 된 거라고 보면 되고요. DMB는. 그런데 여기도 TDMB와 SDMB가 있는 거예요. T는 터레스트리얼이라고 해서 통신에서는 이제 지상파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지상파 방송 그게 터레스트리얼이에요. 땅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털라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것 말고도 중간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벌룬을 띄워서 중계를 할 수도 있죠. 어느 나라 벌룬처럼. 그런데 어쨌든 일단은 터레스트리얼과 세털라이트인데 요즘은 그래서 세털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대꾸가 아니라 터레스트리얼의 반대말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non terrestrial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트워크라면은 터레스트리얼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non terrestrial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terrestrial, non terrestrial.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5G, 6G 뭐 이런 그 이동통신 관련해서 보면은 지상에다가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하는 것을 터레스트리얼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위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드론을 이용하거나 벌룬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non terrestrial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터레스트리얼 아니면 세털라이트로 생각했지 뭐 벌룬을 띄운다든가 이런 생각은 잘 안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털라이트 버전은 또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위성이 바로 쏴주면 예를 들면 고속버스에 이 세털라이트 DMB 수신기가 달려 있으면 이제 수신이 되고 물론 이제 가입비를 내야 돼요. 또는 어떻게 하냐면 지상에 있는 그라운드 리피터들이 위성을 받아서 다시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위성 신호는 굉장히 약하고 큰 DC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고속버스 안에 설치돼 있어요. DC가 실제로 위성 그 스카이 라이프 이런 거 하려면 왜 집에도 와 이만한 거 달려 있잖아요. 스카이 라이프 DC가 세털라이트로 받으려면 저궤도 위성이 아닌 이상 일론 머스크의 그런 스페이스X 같은 저궤도 위성이 아닌 이상 일단 커야 되고 스페이스X조차도 빔포밍을 하기 위해서 제법 커요. 그게 DC는 아니고 그 안에 조그만 것들이 있어서 이제 어레이 안테나를 만들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열심히 시작했다가 찾아보니까 세틀라이트 DMB는 2012년에 벌써 종료가 됐고요. 트레스트리얼 DMB는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서비스를 했다가 중단하고 뭐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DMB는 그래서 DAB에다가 저화질 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만든 버전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DVB는 또 유럽 사람들이 오디오 만들었으니까 자기들도 비디오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지상파로 이제 그 아날로그 TV를 이제 송출하는 방식이 유럽에서는 PAL 방식, 뭐 PAL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PAL 방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비효율적이니까 디지털로 대체하려고 만든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DVB에 S가 있고 DVB에 C가 있고 DVB에 T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요즘 집에 안테나 세워서 공중파 방송 안 보잖아요. 거의 다 케이블로 보지. 그래서 C가 당연히 케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로 할 때랑 그냥 공중으로 할 때랑 실제로 채널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케이블로 할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기로 라디오 웨이브를 송출할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주파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마다 이 피지컬 레이어들을 다르게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여기도 세털라이트가 있잖아요. 세털라이트는 더 심하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뭐 폭풍우가 오고 이러면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제가 플로리다에 한번 있었는데 허리케인 오고 그러면 어떤 때는 갑자기 어떤 채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나중에 뉴스를 보면 그렇죠. 거기 뭐
위성에서 받아서 또 케이블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 스테이션에 위성 디시가 태풍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그 채널을 뭐 어떻게 리피트해서 케이블로 못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 TV를 보고 있는데 허리케인이 치니까 안 나와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DVB라는 것이 유럽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물론 국제적인 기구지만 유럽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비디오 브로드캐스팅 표준 패밀리고요. SCT 이거 말고도 뭐 또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털라이트, 케이블, 그다음에 터레스트리아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들을 점점 더 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착각을 좀 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퀴즈 문제에도 또 숙제 문제에도 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과 그다음에 여러분이 출석 안 해도 되는 다음 시간까지 해서 챕터 4는 이제 끝낼 거예요.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를 하다가 뭐 많은 말들을 했는데 우리가 요 recent advances를 얘기하면서 제가 피지컬 레이어, 제가 특히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링 스튜던트를 기르는 그런 교수라고 보면은 피지컬 레이어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피지컬 레이어를 다 알려주고 특히 와이파이의 리센트 어드밴스와 결합할까 하다가 이제 한참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는 그렇죠. 가장 먼저 EM 웨이브를 사용하지 않는 아쿠스틱 웨이브를 사용하는 와이어리스.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게 와이어리스죠. 여러분이랑 저 사이에 무슨 이 종이컵과 실이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했었죠. 그거는 아쿠스틱 웨이브를 어때요? 그 실이라는 이 고체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전달해서 저쪽에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이어리스죠. 그래서 아쿠스틱 웨이브가 있어요.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예. 참고로 이게 종파라고 하죠. 그렇죠? 압축이 됐다가 이완이 됐다가 하면서 퍼져나가는 거죠. EM 웨이브는 뭐예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해서 그렇죠? E 필드와 그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를 인듀스하면서 퍼져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 두 개가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쿠스틱 웨이브에서 몇 킬로헤르츠 하는 것과 EM 웨이브에서 몇 킬로헤르츠 하는 것은 똑같이 진동수라는 면에서는 같은 거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공기를 압축하고 이완시키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진동의 주파수와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를 인듀스하면서 퍼져나가는 이것의 주파수 자체는 같다도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수만 듣고는 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저주파일 때는 초음파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수십 킬로헤르츠 정도 되는 것들은 그게 라디오 웨이브일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이 킬로헤르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쿠스틱 웨이브일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한 20킬로헤르츠까지는 듣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보면 예전 테크놀로지를 보면 20kHz의 라디오 웨이브로 뭐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그 AM 주파수는 제가 전에 말했지만 535kHz니까 한 뭐 10분의 1 정도만 다운시켜도 초음파 영역에서는 뭐 개들은 예를 들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쿠스틱 웨이브 주파수와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별을 하세요. 저는 창피하게도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있잖아요. 뭘 들으면 킬로헤르츠 뭐 이렇게 들으면 뭐 아쿠스틱 웨이브를 말하는지 라디오 웨이브를 말하는지 정확히 사실 몰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와이어리스에선 처음에 아쿠스틱 웨이브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을 거고 스탠토 얘기했었죠. 목소리 큰 사람,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다음에 EM 웨이브인데 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비저블인데 제가 잘못했었네요. 잠깐만요. 이게 손가락이 비짓으로 예, 그 비저블 라이트. 비저블 라이트, 인프라레드 그것보다 이제 낮은 쪽을 라디오 웨이브라고 하죠, 보통은. 물론 이제 뭐 테라헤르츠 라디오 웨이브냐 이렇게 쭉 있지만. 그래서 비저블 라이트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등이 깜빡거리는 거를 보통 한 뭐 120헤르츠 정도만 돼도 못 느끼는데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깜빡거리는 그 깜빡거리는 주기에다 정보를 실어서 방송을 여기서 이제 통신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그 fifth generation 5G 표준화 활동을 할 때 이동통신, 그다음에 지금 6G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보내는 거를 와이파이를 통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동통신 칩이랑 와이파이 칩이 그냥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새로운 6G, 6th 제너레이션 이동통신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예를 들면 다 넣어서 뭘 해야 된다. 그래야지 훨씬 더 인티그레이션이 잘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야말로 차세대 통신의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마일도 아니죠. 라스트 미터겠죠. 마지막 미터를 연결하는 걸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프라레드는 우리 리모컨들은 아직도 다 인프라레드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간단하니까 그래요. 뭐 어느 정도. 거기 라디오를 넣으려면 항상 다음에도 설명하겠지만 안테나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점점 조그매지고 있는데 그래도 라디오 웨이브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주 주파수가 높으면 옆방에 안 가지만 조금만 낮아도 막 옆방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주 주파수를 높은 안테나나 RF 소자들은 굉장히 비싸요, 또. 그러니까 차라리 옆방에 못 가게 하려면 인프라레드 쓰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딱 요 안에서만 쓰면.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믿을 수 있는 테크놀로지로 발전을 시켜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설치해 놓으면 저 복도에서도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홀에 설치해 놓으면 좀 코너 돌아도 돼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레드랑 비저블 라이트처럼 그냥 막히기만 하면 안 되는 기술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웨이브를 쓰는 게 이제 와이어리스 그러면 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언급을 했듯이 이 라디오 웨이브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뭐 와이어리스 채널을 얘기하면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핸드헬드 디바이스가 뭐 불과 1와트 정도 30dBm 정도 막 이렇게 쏠 수 있는데도 1km 정도 2km 떨어진 기지국에 수신이 되고 거기서 이제 나의 신호를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까지 가는데 물론 직선상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해요. 보이는 시선이 보이는 그런 데로 가면 어테뉴에이션이 적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 건물 안에 있고 그러면 이 벽을 뚫고 유리창을 뚫고 나가야 될 거잖아요.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하고 저희 가서 뭐 나뭇잎도 지나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 놀랍게도 100dB 로스가 생기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럼 100dB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dB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파워로 할 때는 10 로그 10 베이스 얼마로 하잖아요. 그게 100이 되려면 10의 10승이어야지 그 기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10이랑 곱해져서 100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워가 10의 10승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웨이브가 이 라디오 웨이브가 퍼져나가면 인류가 만든 이 기술로 전자공학, 통신공학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RF 소자라든가 이런 기술로 그 미약한 신호를 막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그 일렉트릭 소자들에 있는 전자들의 서멀 지터링이 우리를 방해하더라도 알겠어요? 방해하더라도 데이터를 복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이 맥스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집대성했잖아요. 맥스웰이 다 발명한 건 아니죠. 4 이퀘이션을 기존에 있던 거를 마디파이하고 다시 정리하고 해서 이제 집대성하면서 발표를 했고 위대한 것은 뭐죠? 그거를 잘 결합해서 보니까 기존의 뭐 미케니컬 엔지니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뭐 아쿠스틱처럼 해서 그 파동식 있잖아요. 그 슈레딩거 파동 그 말고 그 정말 웨이브라는 어떤 웨이브로서의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 미분 방정식 있잖아요. 편미분 방정식. 그것을 만족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말했듯이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를 인듀스하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공간을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에 유선 전신이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무선 전신으로 바꾸면 정말 정보의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하니까 당시에 영국에서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그 조그만 그 어떻게 보면 전자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던 러더포드 있잖아요. 그 노벨 화학상 받았죠. 1900년인가에. 그 사람조차도 그 당시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는 무선 통신을 연구하는 거라 그래서
잠깐 접고 무선 통신 연구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거의 무학의 청년이 구글리엘모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연일 새로운 프로그레스를 만들어내요. 그때 이제 이 러더포드가 하던 거를 잘하자 이러면서 좀 연구해서 논문도 썼어요. 심지어 무선통신 논문도. 러더포드가 이 무선통신에 대한 연구를 접고 다시 이제 뭐 전자라든가 이런 거 하다가 그 여러분이 잘 아는 핵을 발견하든가요. 튕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쐈더니 그냥 다 지나가다가 몇 개씩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튀어나오는 거 보고는 아, 원자 핵이라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돼서 1900년인가에 러더포드가 노벨 화학상을 받고요. 제가 정확한 해는 모르겠는데 1901년 아니면 2년이에요. 둘 다 1년 차이로 마르코니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러분이 특히 챗 GPT 이런 녀석한테 물어보잖아요. 마르코니는 누구니? 그러면 물리학자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걔는 아마 틀림없이 트레이닝이 됐을 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모두를 물리학자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부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챗 GPT는 그 통계적으로 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라디오 웨이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맥스웰은 존재를 예측했지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 그래 뭐 말은 좋은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학자였던 대학 교수였어요. 헤르츠 이제 하인리인가요?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한 과학관에 가면 다 있어요. 잘 찾아보면 여러분은 못 봤겠지만 이렇게 왜 여러분들 보면 티파니라는 그 보석상 있죠. 티파니 앤 코라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념 뭐 남자 여자 커플링 반지 같은 것도 팔고 은도금 돼 있는 이런 거 보면 링 중에 이렇게 구슬이 두 개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끊어진 링인데 끝에 구슬 같은 거 달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의 이만한 버전이 그 스파크 갭이라고 하는데 갭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스파크가 튀어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 전류가 인듀스 돼가지고 여기에 절연 파괴가 일어나면서 팍 튀거든요. 어, 헤르츠가 그걸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커패시터랑 인덕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 웨이브를 만들고요. 그게 퍼져와서 이쪽 편에서 스파크 갭에서 불꽃이 튀는 걸 보임으로써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실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마르코니를 비롯해서 이런 앰비셔스한 사업가들이 빨리 저걸로 무선 전신 신호 뚜뚜뚜뚜뚜 하던 거 실어야 돼. 그래서 온갖 일들을 다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뭐 그거 뭐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들어갈 거고 저항은 당연히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어떻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트랜지스터를 달아서 피드백을 먹이면 사인파가 이렇게 하겠지만 예전에는 시그널과 시스템을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매서메티컬 모델을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지를 오른쪽 빌딩에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기존에 있는 일렉트로닉 어떤 소자 이런 걸 만들어서 구현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구별도 없었어요. 그냥 해놓고 뚝딱뚝딱 하는데 헤르츠가 어쨌든 된다고 하니까 헤르츠의 그 스파크 갭을 이용하려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면서 계속 마디파이를 해요. 트라이 앤 에러로. 마르코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엄청난 프로그레스를 막 만들어내고 그러다 나중에는 마르코니조차도 스파크 갭이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스파크 갭 자체는 그냥 우연히 들어오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이런 링 모양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냥 보여줬을 뿐이지 필요 없겠구나 이런 것도 알고 스파크 갭 집어 던지고 뭐 딴 걸 만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 라디오 웨이브를 만들어내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만들고요. 서킷을 이용해서 그것을 안테나에 인가해서 우리가 라디오 웨이브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가까이 오면 얘가 전류와 이런 게 인듀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컨버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안테나예요.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안테나예요. 안테나가 없이는 컨버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오디오 기기들이 어떻죠? 우리의 모든 오디오 기기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금 여기는 핀 마이크가 아쿠스틱 웨이브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저 스피커가 또 어때요?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아쿠스틱 웨이브로 바꾸는 것처럼 안테나라는 것은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라디오 웨이브로 바꾸거나 라디오 웨이브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는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걸 잘못 디자인하면 잘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마르코니 시절,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이 통신을 전공하는 사람들, 19세기 말부터 하려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전송하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발전기도 약하고 기술도 적은데 멀리 보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대륙 횡단을 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통신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수없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충 룰 오브 썸, 그러니까 엄지의 법칙인가요? 그러니까 대충 경험식이죠. 대충 해보니까 뭐냐면 이 라디오 웨이브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진동수. 그러면 우리는 라디오 웨이브도 공기 중에서도 거의 광속과 비슷하게 퍼져나가니까 계산하면 파장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현대적인 숫자는 뭐냐면 3GHz라는 라디오 웨이브. 1초에 10의 9승번, 3 곱하기 10의 9승번 진동하는 라디오 웨이브의 파장이 10cm 정도예요. 여러분 그 손에 들어가는 것만큼. 실제로 그래서 지금 5G에서 3.5GHz 센터 프리퀀시를 쓴다고 보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맞죠. 그래서 뭐냐면 이 진동수에 해당하는 파장 정도 길이가 되면 안테나가 전체적으로 송수신 효율이 굉장히 좋게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 AM, FM 방송 주파수는 3기가의 1000분의 1 하더라도 3MHz잖아요. 그러니까 3MHz보다는 FM은 높죠. 88108메가니까. 그 다음에 AM은 그것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지금 잠깐 1000배? 그러면 10cm에 1000배면 도대체 안테나가 얼마나 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라디오 틀면 잘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수신 효율은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사실 송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역에서. 예전에는 서울 같으면 남산에서 일제시대 때 막 송출하고 또 뭐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쿠데타 일으킬 때 막 방송국에 쳐들어가고 남산 타워에 쳐들어가거든요.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한 줌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들이 우리가 나라를 장악했어요 하고 방송하면 다들 장악당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방송 타워에서 엄청난 출력으로 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잘 들리는 것이지 안테나를 잘 디자인하고 사이즈를 작게 하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 주파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조그만 핸드헬드 디바이스고 거기에 맞는 고주파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제가 말했지만 안테나에 인가되는 일렉트리컬 시그널 또는 안테나로부터 나오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어쨌든 각각의 안테나 그 포트라고 하는데 그 보면 왜 그냥 여러분 생각에는 그 코엑셜 케이블 생각하세요. 그 두 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라운드 그다음에 신호 이렇게. 걔는 우리가 스코프로 딱 보면 굉장히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오실레이션 하면서 앰플리튜드와 페이즈와 바뀌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로 시간에도 그 페이저 어널리시스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냐면 이 코사인이나 사인파라고 딱 주파수를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와 페이즈가 중요하니까 그것만 따서 복소수로 편리하게 계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리얼 밸류드 시그널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안테나에 인가되는 신호와 안테나로부터 나오는 신호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해 줘야 돼요. 피지컬 레이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의 피지컬 레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테나에 인가되는 또는 안테나로부터 나오는 시그널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게 안테나가 여러 개면 그런 걸 묶어서 여러분이 벡터 밸류드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들을 묶어서 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포트 하나 이렇게 커넥터 있잖아요. 하나당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그널즈 앤 시스템즈를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밴드 패스 시그널이 있으면 얘를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C라고 할게요. 뭐냐면 얘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정해요. 그 시그널 노미널 프리퀀시라고 해요. 대충 보니까 진동 3 곱하기 10에 구승하는 것 같아. 3GHz. 그럼 얘를 3GHz 선택하고 나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존재해서 요걸 등호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안테나 인가되고 들어오는 것은 고주파의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인데 어떤 특정 밴드에만 에너지 파워가 거의 있는 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어떤 컴플렉스 기저대역 시그널 DC 근처에 파워가 에너지가 다 몰려 있는 시그널을 여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로 곱한 다음에 리얼 취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치 페이저 어널리시스 할 때 코사인 사인해서 다 안 다루고 그냥 복소수로 다루잖아요. 임피던스도 복소수로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요 복소 시그널을 가지고 다루면 주파수가 뭔지 이미 어그리하고 났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훨씬 편리한 거예요. 이걸 다루는 것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사인 사인 매번 곱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걸 물어봐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식 어떻게 되니? 이러면 암기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e to the j 알파 더하기 베타로 놓으면 어때요? e to the j 알파에 e to the j 베타라서 보일러스 아이덴티티 또는 뭐 드 무아브르 뭐 해가지고 하면 이름은 저는 모르겠어요.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그 다음에 훨씬 쉽게 핸들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통신쟁이들은 사인 코사인보다는 그냥 이 투더 얼마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로.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의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곱해진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놀랍게도 뭐냐면 통신 얘기를 할 때 자꾸 복소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비트를 전송한다 그러면 이서넷에서 예를 들어서 왜 제가 그때 0101 뭐 이런 거를 로지컬하게 한 다음에 피지컬에서는 어떻게 돼요? 맨체스터 코드 같은 걸 쓰면 볼티지를 예를 들어서 0이면 5V 갔다가 마이너스 5V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다음 1이면 마이너스 5V 갔다가 5V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0, 1을 각각 리얼 넘버인 어떤 웨이브 폼으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라디오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다루는 라디오에서는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트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비트 0, 비트 1 쭉쭉쭉 비트 뭐 100만 뭐 있을 때 요 두 개를 묶어요. 그러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죠? 네 가지가 있잖아요. 0, 1, 0, 1이니까. B0가 0, 1, B1이 0, 1이니까. 그래 놓고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자, 이게 복소 평면이에요. 여기가 리얼이고 여기가 이미지너리예요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요 네 가지 중에서 0, 0이 나오면 요거를 보내고 예를 들면 0, 1이 나오면 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1, 1이 나오면 얘를 보내고 1, 0이 나오면 얘를 보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내는 시그널은 복소수예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를 1, 요거를 마이너스 1, 이거를 j, 이걸 마이너스 j라고 하고 뭐라 그러냐면 0, 0이면 내가 1 더하기 j를 보내고 1, 0이면 이게 1, 0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j를 보내고 1,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를 보내고 0, 1이면 1 죄송합니다. 1 마이너스 j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황당하죠. 그렇잖아요. 예. 갑자기 복소수를 보낸다는데 아니 복소수를 어떻게 보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사실 요 자리에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거기 곱해지는 게 이런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건 이런 거죠. 요 시그널 자체가 어떤 매 시간마다 어떤 캐피탈 T마다 어떤 사각파가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피탈 T 동안 사각파 날아가고 그 다음 T 동안 또 사각파가 날아가고 그 다음 사각파 날아가는데 여기다가 곱해지는 코에피션트가 요 중에 하나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예를 들면 1 더하기 j가 곱해진 사각파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1 마이너스 j가 곱해진 사각파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가 곱해진 사각파가 날아가면서 2비트씩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머릿속으로 그리기는 어렵죠. 이쪽을 타임축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을 리얼, 이쪽을 이미지너리라고 하면
1 더하기 J면 사각파가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날아갔다가 여기서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J면 이쪽으로 날아갔다가 이렇게 되면서 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그냥 그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3.5GHz가 곱해진 다음에 리얼 취해져서 날아가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면 그냥 3.5GHz 근처에 막 진동하는데 뭔가 미세하게 앰플리튜드와 페이즈가 막 이렇게 바뀌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각파로 안 하거든요. 실제로는 또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 걸 막 오버랩 시키니까 시그널이 앰플리튜드도 막 줄어들었다가 페이즈도 조금씩 앞뒤로 막 흔들리면서 3.5GHz 근처에서 쫙 날아가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있으면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통신 과목을 안 듣더라도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안테나가 중요하고 그 안테나에서 효율적으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주거나 받아내려면 다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링을 해야 되고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은 그것과 등가인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신쟁이들은 복소 시그널을 생성하고 보내고 복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론을 전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통신에서 굉장히 큰 그림 3분의 1을 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뭘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보다 보면 갑자기 복소수로 돼 있는 점들이 막 나와요. 2차 평면에. 아니 복소수를 어떻게 보내?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소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복소수로 되어 있는 복소 시그널에 e to the j2 pi fct 곱한 다음에 리얼 취하면 이게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거 나중에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in phase 시그널이라는 베이스밴드 시그널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고요. 쿼드러처라는 또 시그널에 사인 2파이 fct를 곱한 것의 합으로 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요게 코사인에 요게 리얼 베이스밴드거든요. 사인의 마이너스 리얼 베이스밴드 이렇게 해서 또 베이스밴드가 코사인 사인에 곱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아, 요 시그널이 어쨌든 이 주파수 센터 프리퀀시 FC 근처에서 막 앰플리튜드가 페이즈가 변하는 어떤 시그널이겠구나.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말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모든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은 앰플리튜드와 페이즈가 모듈레이션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떤 인페이스 쿼드러처 시그널이 존재해서 이렇게 곱해진다는 것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세요? 코코는 어떻게 돼요? 예, 계산하는 법이 있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뭔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리얼 파트 오브 어떤 녀석이 뭐 이거는 시험에 안 내겠지만 당연히 리얼 파트 오브 컴플렉스 넘버는 컴플렉스 더하기 컨주기 나누기 2라는 거 하면 또 이런 게 존재한다 이렇게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주파수 영역에서 여러분이 푸리에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으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지나갔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 얘기하고, 요 얘기하고, 지금. 네. 그러면 이제 프리뷰인데, 이제, 이제 모듈레이션 심볼, 뭐 코딩, 어댑티브 코딩 앤 모듈레이션 이런 것과 이 와이파이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냐를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자, 와이파이는 공식적으로는 그 앞에 있던 애들은 이름을 번호를 안 붙였고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0, 1, 2, 3 그냥 붙여주고 그 다음에 4, 5, 6이 공식적인 이름이고 그 다음에 6E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4가 11N이고요. 5가 11AC, 6이 11AX라는 거고 지금은 6E까지 나왔고 6E는 기존의 파퓰러해서 유명해진 녀석들이 사용하던 2.4GHz 대역, 5GHz 대역 이외에도 6GHz 대역에서 최대 1.2GHz 폭의 밴드 폭의 신호를 주고받아서 더 잘 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기존의 방식보다 진화했는가? 각각의 특색은 뭔가를 우리 교과서가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파퓰러한 녀석들 모두 다 OFDM이라는 모듈레이션 스킴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밑에도 보세요. MCS 한 다음에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거를 웨이브 폼을 사용했다라고 해버리고요.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 할 때 모듈레이션 스킴은 다른 뜻으로 써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처럼 옛날 구닥다리 사람은 아니 OFDM이라는 게 모듈레이션 스킴이지 했다가 요즘은 우리 엔지니어들과 표준화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들과 소통하다가 아 이제 대세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헷갈려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OFDM 모듈레이션이 뭐냐인데요. 이게 O는 오소고날이고요. 직교. 그다음에 F는 frequency, D는 division, 그다음에 이게 멀티플렉싱이에요. 멀티플렉싱.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할 때 어때요? 복소수를 왜 렉탱귤러 펄스로 이렇게 조금씩 보내는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하나의 FC 캐리어 프리퀀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 개로 패럴럴하게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5GHz로 걔를 하나 보내요. 스트림을. 한 번에 2비트씩 보내는 걸 예를 들어 쭉 보내요. 그런데 거기다가 15kHz 차이가 나는 주파수에다가 또 다른 정보를 실어 보내고 15kHz 차이 나는 주파수에다 또 다른 걸 실어 보내니까 시간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병행 패럴렐하게 쫙 날아가는 건데 주파수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스트림은 15kHz씩 다른 거예요, 주파수가. 그런데 그게 패럴렐하게 날아가요. 수직하고. 그래서 직교하고 주파수에서 서로 큰 주파수를 예를 들면 15kHz 단위로 자른 다음에 스트림을 쫙 보내서 동시에 여러 스트림을 멀티플렉싱 한다는 뜻이에요. 어렵죠, 지금은.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주파수고요. 이쪽이 프리퀀시고 이쪽이 타임이면 요게 내가 사용하는 전체 폭이라고 해봐요. 요게.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쪼갠 다음에 실제로 한 600개 이상으로 쪼개요. 네. 그 다음에 요 타임 프리퀀시에다 정보를 이렇게 실어 보내고 하나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디비전이 돼 있고 여러 개의 정보 스트림이 날아가니까 멀티플렉싱이라고 하고 교묘하게도 사실 그냥 보면 이게 오버랩이 돼 있거든요. 사실 프리퀀시 디비전 그럼 아니 주파수에서 잘랐으니까 오버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오버랩이 돼요.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또 오버랩이 안 되고 직교해요. 이런 트릭을 써놨어요. 그래서 강조를 한다고 오소고날이라고 한 거예요. 프리퀀시 디비전은 말 그대로 프리퀀시를 딱 잘라놔서 사실은 오버랩이 안 된다는 뜻인데 사실은 오버랩이 되는데 여전히 직교성이 있으니까 오소고날 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OFDM을 써요. 참고로 이 와이파이 456 파퓰러해진 녀석 6E도 마찬가지고 이 다 OFDM을 써서 해요. 그러니까 OFDM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세의 웨이브 폼이에요. 와이파이에서. 근데 와이파이에서뿐만 아니라 셀룰라 이동통신 4세대, 5세대. 지금 LTE라는 게 4세대죠. Fourth Generation. 그 다음에 NR, New Radio라는 게 5세대거든요. 둘 다 OFDM을 써요. 그리고 지금 6G, Sixth Generation, 그러니까 다음 제너레이션이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OFDM 방식과 뭔가 백워드 컴패터블 하면서 새로운 어떤 특징을 가지는 웨이브 폼으로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OFDM이라는 웨이브 폼이 매우 유명하다.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여러분이 굳이 3G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OFDM 웨이브 폼을 쓰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너무너무 오래된 기기랑 접속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다 OFDM 방식의 웨이브 폼을 가지고 있는 표준 방식으로 통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링인데 이게 하나가 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패럴렐하게 날아간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OFDM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여기 Different MCS 테이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뭘 보다 보면 그림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이라는 것은 뭐랑 관련되냐면 사실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댑티브 코딩 앤 모듈레이션이라는 어떤 제너럴한 어떤 터미놀로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적응적으로 이 코딩은 오류 정정 보호예요. 에러 컨트롤 코딩. 에러 컨트롤 코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크게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수신 측에서 받아서 커렉션 할 수 있게 하는 forward error correction. 그 다음에는 automatic repeat request 또는 automatic 뭐예요? retransmission request에서 뭐 ARQ 이런 방식,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서로 송신과 수신이 서로 쌍방향 링크가 있으면서 주고받아서 에러를 코렉션하는 방식과 일방적으로 보내는데 리던던트한 비트들을 많이 넣어서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forward error correction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나의 현재 채널 환경에 따라서 말했지만 새털라이트보다 이제 터레스트리얼 경우에는 또는 와이파이에서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와이파이 기지국들이 굉장히 많은 스테이션들과 통신을 할 때와 내가 환경을 쭉 보니까 여기는 나밖에 없네 AP가 액세스 포인트가 사용하는 사람도 얼마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걔한테 짧은 시간에 왕창 다 밴드위스를 할당해서 전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채널 환경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오류 정정 보호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러가 안 날 것 같아요. 인터피어런스도 없어요. 그러면 굳이 리던던트한 비트를 많이 넣어서 천천히 전송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에러 컨트롤 코딩을 위한 리던던시를 거의 안 넣고 확 보내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채널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채널 환경에 따라 적응적으로 오류 정정 부호의 강도를 정하고 왜냐하면 오류 정정을 세게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레이트가 떨어져요. 어쨌든 제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하면 정보는 천천히 전달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는 전달되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듈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한 OFDM 모듈레이션 이런 게 아니라 복소 평면에서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2비트씩 묶어서 복소수 4개 중에 하나 전송해요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잠깐. 단위 시간 동안에 렉탱귤러 펄스에다가 이 중에 하나 곱하면 2비트밖에 못 보내는데 잠깐. 이걸 3개씩 아니야. 4개씩 묶어볼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4개씩 묶으면 이제 점을 몇 개 찍을 수 있죠? 2의 4승, 16개를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6개의 점들을 가진 짜잔입니다. 요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쪽이 리얼 축, 이쪽이 이미지너리 축이라고 해보세요. 이미지너리. 그러면 이제 4비트를 묶어서 이 복소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0011이면 요 복소수. 예를 들면 3 더하기 3j. 맞아요? 예를 들어서 0000이면 1 더하기 j. 예를 들어서 1110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j. 그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그 동일한 시각에다가 렉탱귤러 펄스에다가 저걸 곱하면 같은 시각에 이번에는 4비트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잠깐 2비트 보낼 때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보낼 수 있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전송하는 라디오 웨이브에 단위 시간당 출력을 일정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전체 평균 파워는 같은데 쪼밀해지겠죠. 여기서처럼 보면은 요 대충 크기는 같은데 이번에는 어때요? 64개의 점들로 돼 있어요. 그러면 8864니까 6비트죠. 6비트씩 묶으면 한 번에 보낼 때 6비트를 보낼 수는 있지만 이제 요 점들 간격이 쪼밀해지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256이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8비트인가요? 그렇죠? 예. 8비트씩 묶으면
단위 시간에 아까는 2비트밖에 못 보냈잖아요. 제가 저기 한 거는. 근데 8비트를 보내니까 4배나 더 빨리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라디오 웨이브의 출력을 생각하면 쪼밀쪼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비트를 보내요. 한 번에. 1024K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대충 같은 파워로 보내면 점점점 쪼밀쪼밀해지니까 사실 어때요? 인터피어런스가 확 끼거나 노이즈가 있어서 얘를 옆으로 퉁 튕겨나가면 엉뚱한 걸로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빨리 보낼 수는 있는데 채널 환경이 굉장히 좋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채널 환경이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보내나 마나죠. 오류가 엄청나게 날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채널 환경을 딱 알아채고는 내가 기지국 APA, 액세스 포인트예요. 그럼 스테이션과의 사이에 지금 채널이 어떤 환경인가, 전체적으로 인터피어런스가 또 얼마나 많은가를 보고는 상황을 어떤 인디케이터 숫자로 바꿔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게 MCS 테이블이에요.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 테이블이 있어서 표준마다 테이블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면 채널 퀄리티 인디케이터가 뭐 0, 1, 2, 3에서 뭐 자기들이 나름 여러 가지 파라메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퀄리티 인디케이터가 0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되겠어. 한 번에 2비트만 보내자.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를 모듈레이션 심볼이라고 해요. 모듈레이션 심볼. 모듈레이션 심볼을 예를 들면 4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QAM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쿼드러처라고 해서 직교 뭐 이런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2차원에서 점 찍어 놓은 어떤 심볼 변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리얼 이미지너리에서 앰플리튜드를 둘 다 바꿔서 보세요. 이쪽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으로 바꾸고 이쪽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으로 하면 이렇게 16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16쿼 심볼이에요. 모듈레이션 심볼 컨스텔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0번은 4QAM을 쓰고 자, 예를 들어서 1번이면 좀 괜찮은 것 같아. 16쿼을 쓰고 2번이면 64쿼을 쓰고 3번이면 256쿼을 쓰고 4번이면 1024쿼을 쓰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만 해놓고 막 보내면 안 되고 오류 정정을 위해서 리던던트 비트량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코딩하는 스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듈레이션 심볼이라면 여기 코딩할 때 코드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보낼 때는 예를 들면 천천히 보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3개의 쿼 심볼을, 4쿼 심볼을 보내면 그 중에 1개 정도만 예를 들면 인포메이션 심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16쿼일 때는 예를 들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얼마로 할까요? 뭐 2분의 1 예를 들면 이때는 뭐 3분의 2, 뭐 4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오류 정정 부호를 또 어떻게 써서 정보를 먼저 정보의 리던던시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쓰는지 두 개의 어떤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개를 페어로 해서 테이블을 쭉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모듈레이션 심볼에 대한 칼럼이고 하나는 오류 정정 부호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해가지고 페어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게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 테이블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이쪽이 모듈레이션이고 이쪽이 코딩 스킴인데 여기 뭐 이렇게 레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뭘 쓰시오 잔뜩 있어요. 그리고 저것도 이렇게 5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표준은 사용하는 게 4컴까지만 쓰고 어떤 거는 16컴까지만 쓰고 표준이 다 달라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복소 평면상의 모듈레이션 심볼들을 사용해서 보내는 거예요. 각각의 OFDM에 있는 잘라져 있는 서브 캐리어라고 하는데 부반송파 리즌에서 쭉 직선으로 보낼 때 타임에서 이런 것들을 써서 그때그때마다 막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모듈레이션 심볼도 바꾸고 코딩 기법과 코드 레이트도 바꾸는데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저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많은 업체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더 좋은 거를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허를 딱 파일을 했어요. 특허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표준화 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지금 이런 채널 인바이러먼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 만든 요거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 것 같지 않니? 너희들 우리 특허 안 넣으려고 피하려고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이거 해. 그럼 다들 보고 아, 저 회사가 왕창 먹더라도 로열티를 나중에 쓸 수밖에 없겠네. 왜냐하면 파일을 일단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어때요? 나중에 서로 이제 각 회사들의 특허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로열티를 매길 때 서로 상계를 하는데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더 많은 걸 상계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그 기기들, 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어프로브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 들어가는 모뎀 칩을 만드는 회사들에게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칩 하나당 특허료를 얼마씩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특허를 쓰는데 기여한 회사들한테 나눠준다고 해보세요. 그 컨소시엄에. 그러면 우리 회사가 더 강력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덜 상계를 받으면 결국 우리가 칩 하나당 받은 로열티를 더 많이 할당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 무선 통신 또는 통신의 어떤 그 전체 마켓에서 전체 활동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서비스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일반 대중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궁극적인 게 서비스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전화 서비스든 뭐 네이버 지도든 뭐 어쨌든 간에.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뒷면에는 이 특허를 차지해서 표준 특허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특허를 표준화하는 거죠. 넣어서 이 시장에서 나중에 칩을 만들어 팔 때, 기기를 만들어 팔 때 어쨌든 이 파이가 커진 시장에서 더 많이 먹으려는 암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위해서 서로 협력도 하고,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제 거를 밀어주고, 우리가 우리 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싶으면 거기 가서 붙어가지고 서로 회의에서 투표할 때 찬성해주고, 그 다음 이슈 때는 배신 때리고는 딴 데 가서 붙고 이러면서 막 서로 치고 받으면서 표준이 만들어지니까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커뮤니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쪽에 엔지니어가 돼서 표준을 딱 보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겠어요? 타협의 산물인 거예요. 서로 정치적인 돈이 딸려 있는. 그래서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누더기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가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사기를 치는 건 아니니까. 돌아가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와이파이 456에서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단위 시간당 어때요? 비트 수로 하면 어느 게 더 많이 전송할 수 있어요? 이쪽이 더 많이 전송하는 거죠. 이건 10비트 전송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같은 단위 시간이라면. 이거는 4비트밖에 못 보내는데.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깨알 같은 거를 구별하고 뭔가 하려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와이파이 4, 5, 6으로 가면서 점점 더 커져요. 지원하는 이 모듈레이션 심볼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그거 위주로 먼저 한번 봅시다. 기왕 MCS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OFDM이라고 했어요. 4, 5, 6이. 그렇죠? 다 OFDM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면 Wi-Fi 4예요. 여기 보면 64컴 introduced 돼 있죠. 맞아요? 8864고 6비트죠. 그러니까 한 번에 6비트 보내는 그러니까 아까 64개의 점이 찍혀 있는 모듈레이션 심볼까지 이제 쓸 수 있게 와이파이 4에선 된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표준을 만든 다음에 리바이즈하고 하다 보니까 뭐 first introduce 돼 있는데 그 앞에 거에다 나중에 끼워 넣어서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건 뭐 사실 챗 GPT한테 물어보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주고 빙챗한테 물어봐도 뭐 컨트로버셜한 뭐가 최초로 도입됐어요 해놓고는 눌러보면은 그런데 예를 들면 11G에서 나중에 리바이즈하다 넣었어요. 그러면 G가 숫자는 먼저인데 어디서 뭐 first introduce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자, 4에서는 64컴이었어요. 아까 64개의 점들이 막 찍혀 있는 이런 게 예를 들면 이제 처음 사용된 거예요. 벌써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64개나. 예.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와이파이 5에서는 또 어떻게 됐겠어요? 예, 보면 알겠지만 예, 얘는 아니고요.
AC가 5잖아요. 여기 보면 256 come first introduce.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자, 와이파이 5에서 introduce 된 새로운 모듈레이션 심볼 사이즈는 뭐, 안 물어볼 거예요. 중요한 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와이파이 6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와이파이 6를 찾아봅시다. AX죠. 여기 봤더니, 잠깐 뭐지? 예의가 없는 것 같다가 잘 찾아보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 짜잔 하고 1024 쾅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단위 심볼에 10비트 빠밤 하고 보내는데 그 깨알 같은 점들을 서로 구별해서 비트를 복구해야 되니까 어렵겠죠,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표준에는 이제 점점 더 큰 모듈레이션 심볼, 컨스텔레이션 사이즈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널이 굉장히 좋을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게만 보내고 있으려니까.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전에는 채널 환경이 좋아도 요까지만 서포트하는 표준이면 빨리 보낼 수 있는데도 천천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보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칩이 더 저렴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잘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이제는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처럼 알고리즘, 뭐 새로운 모듈레이션 방법, 웨이브 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연산, 알고리즘 이런 걸 만들면 좋은 일이 생길까를 막 연구하고 그러면 막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칠 거 아니에요. 현재 기술이나 현재 코스트로는 택도 없는 하지만 놀랍게도 이 트랜지스터의 속도라든가 사이즈라든가 발열량이나 전력 소비량 이런 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발전하면서 옛날에는 이게 도대체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한 타임 동안 여러분이 아는 아이겐 디컴포지션 있죠. 제법 컴퓨테이셔널리 복잡하죠. 그거를 10번씩 하자 그러면 10년 전 같으면 미친놈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엔지니어들이 언젠가 다 될 거예요. 되게만 만드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고리즘을 저는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과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일단 되는지 계산을 많이 해도 어쨌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통계적 신호 처리를 하다 보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퍼포먼스가 뭔지 계산하는 게 좀 있어요.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크레머 라워 바운드라는 게 있어요. 어떤 특정한 에스티메이터에. 그럼 그것보다 성능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근접한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기는 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과제를 하면서 첫 해는 그러면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걔의 바운드는 여기인데 엄청나게 복잡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100만 번씩 하면 도달할 수 있는 걸 보였어요, 제가. 이러면 우리 과제 스폰서가 뭐라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되긴 되겠네요. 그리고 2차 년도 때는 뭘 하겠어요? 계산량을 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계산량을 줄이면서 성능 열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안 생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머리를 막 쥐어짜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쪽에서 줄이면 성능 열화가 안 생기는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 채널의 특징은 이러하니까 이쪽에서는 잘라 먹어도 문제가 안 생기겠는데 저쪽에서 줄이면 개판 나는구나. 그러면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퍼포먼스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복잡도는 나쁜 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첫 해는 뭐냐면 요까지 퍼포먼스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엄청나게 했더니 계산량이 너무너무 복잡한데 요 정도. 둘째는 뭐냐면 계산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요만큼 나빠졌어요. 셋째는 계산량을 또 절반으로 줄였는데 또 요만큼 나빠졌어요.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면 퍼포먼스가 나빠지긴 하는데 이제는 억셉터블한 구현 가능한 복잡도가 되느냐죠. 구현 불가능한 복잡도는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물론 5년 후에는 될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 알고리즘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뭐예요? 이 두 빌딩 사이에 협조가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고리즘 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그것이 구현 가능하도록 또 현대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맞춰서 계속 만들어야지 200년 전으로 간 다음에 제가요 인터넷이 있어서 GPS도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전자과나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기존의 기술에만 천착하지 말아야 돼요. 뭐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가능한지도 보고 현재의 기술이 어디까지 따라왔는지 꾸준히 여러분의 어떤
지식을 업데이트를 해가야지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해 왔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미안한 얘기인데 성공한 다음에 조언을 해주면 멘토링이고 잘 못한 다음에 조언을 해주면 꼰대 소리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꼰대 소리를 자꾸 해서.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멘토링을 할 정도면 여기서 강의하고 있지 않고 저기서 이제 강당에 한 200명씩 모아놓고 그렇죠. 시간당 한 300만 원씩 받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유니콘 기업 10개를 만들었다 이러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이게 제 직업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제가 잘하는 일이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시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정보통신공학개론이나 아니면 디지털 통신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은 그냥 이 캐리어, 그렇죠? 높은 주파수의 시뉴소이달 시그널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적당히 바꿔서 정보를 실는 것을 모듈레이션이라고 당연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데피니션이라고 했어요. 캐리어에 정보를 싣기 위해서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바꾸는 것을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요즘은 어떤 특정한 방식을 모듈레이션이라고 잘 안 부르고 웨이브 폼을 어떻게 디자인했다. 새로운 웨이브 폼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디지털 통신을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면 오히려 어떻다고요? 아까 말했듯이 비트끼리 묶어서 어떤 복소수 점들의 집합에 있는 원소로 전송하느냐를 가지고 모듈레이션 스킴, 심볼, 모듈레이션 심볼, 모듈레이션 방법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듈레이션 방법이에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여기 캐리어가 어디 있어요? 언뜻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를 증가시키려고 사이즈가 큰 모듈레이션 심볼을 쓰는데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는 채널 상황을 점점 더 잘게 쪼갠 다음에 더 적응적으로 해서 낭비되는 시간이나 전력이나 이런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모듈레이션과 코딩이라는 것은 MCS라는 용어로부터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MCS는 다시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 통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트렐리스 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얘기하면 이제 밑도 끝도 없고 디지털 통신 역사가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기서도 말을 하지만 핵심은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에 이퀴벌런트한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 있어서 컴플렉스 시그널 심볼들이 자꾸 나타나고 예전에는 변조하는 것을 변조 기법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웨이브 폼이라고 한 다음에 오히려 디지털 이런 아까 봤던 컨스텔레이션 그룹들을 모듈레이션 기법이라고 하고 오류 정정을 위해서 리던던트한 비트, 뭐 패러티든 뭐 이런 걸 넣는 것을 코딩 기법이라고 하고 그것들의 조합을 가지고 채널 환경에 적응적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테이블이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 테이블이다. 이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 했고 요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뭐 커패서티는 어쩌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다가 정보이론 강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밑도 끝도 없어서 이건 생략. 참고로 다음에 정보이론 수업을 할 때 제가 할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듣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언젠가 맞아 옛날에 그 이상한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유튜브 채널에 지 강의를 다 올렸는데 요즘 그 강의 올렸나 보자 하고 찾으면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이 다냐? 핵심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마이모라는 키워드예요. 마이모. 미모라고도 해요, 사람들이. 미모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마이모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읽으나. 네, 저는 마이모라고 하는데요. 이게 에크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축약어. 그래서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의 줄임말이에요. 마이모 이렇게. 근데 언뜻 들으면 잠깐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에 관한 얘기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시스템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매핑 룰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매핑 룰, 펑션 같은 건데 도메인을 정의하고 맞아요? 정의역, 그 다음에 레인지를 정의하고 어떻게 매핑되나. 예를 들면
Y 아웃풋은 X의 제곱. 맞아요? 또는 시노미 시스템을 배운 학생이라면 아웃풋이 연속 신호의 집합들인데 입력도 그렇고 이 입력을 어떤 H of T라는 임펄스 리스판스로 컨볼루션해서 아웃풋을 낸다. 이렇게 이제 매핑 룰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언뜻 보면 마이모 그러면 어떤 시스템에 대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인풋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는 컨티뉴어스 타임이든 디스크리트 타임이든 여러분이 대부분 신호 하나가 들어가서 펑션 하나가 들어가서 펑션 하나가 나오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블록인데요. 예를 들면 x1 of t부터 xn of t까지 n개의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1부터 ym까지 m개의 시그널이 나오는 걸로 확장할 수 있어요. 이 이론은 주로 이제 여러분이 제어공학, 리니어 시스템 이론을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사이소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233, 233 신시, 시노미 시스템 과목에서 배운 거고요. 이걸 확장해서 멀티플 개가 들어가서 멀티플 개가 나오는 걸 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게 타임이 아니고 그냥 넘버라고 해보세요. 이쪽이 넘버고.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마이모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어디서 배웠죠? 응용 선형대수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 응용 선형대수 시간에 뭐예요? 어떤 매트리스가 있어서 벡터를 바꾸잖아요. 예를 들면 Y 벡터는 어떤 매트리스 A 곱하기 X 벡터. 그게 뭐예요? Y를 아웃풋 벡터로 보고 X를 인풋 벡터로 보면 그게 마이모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에요, 사실은. 특정한 마이모 시스템. 그런데 이제 이거의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제어공학이나 통신공학에서의 마이모 시스템이고, 물론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할 때는 이거를 벡터로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이모라는 것이 채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이 송신단이고요. 이쪽이 수신단인 거예요. 이제는 시스템이 아니고 요 녀석이 채널이라고 해보세요. 채널. 그러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지. 송신단에 여러 개의 입력, 수신단에 여러 개의 출력. 뭐지? 그게 뭐냐면 송신단에서 이제는 요 안테나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송신단에 안테나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이 나겠지만 예전에는 그 와이파이 라우터 액세스 포인트에 안테나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요즘 거는 웬만하면 2개 있고 4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뭐냐면 안테나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송신기의 안테나가 N개가 있고요. 수신기의 안테나가 M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테나를 여러 개를 달아요.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 전에 예를 들어서 안테나 하나가 사방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서 요만한 안테나로 여러분이 수신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 근처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거의 뭐 람다 근처에 있는 임핀징 하는 녀석만 여기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에너지 또는 전력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하나 더 달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여기로 들어오는 녀석만 받았는데 이제 이쪽으로 약간 옆으로 퍼져나가는 녀석도 받겠죠. 그래서 안테나를 여러 개 달면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 또는 파워를 컬렉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잘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실제로 이 사이소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 RF 케이블, 코엑시얼 케이블이 하나 딱 생기는 거라고 비유를 한다면 제가 안테나를 여기서 3개를 쓰고 여러분이 3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쉴딩이 돼 있는 비유를 하자면 코엑시얼 케이블이 3개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 3배 더 빨리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안테나 수가 증가해요. 마이모라는 기술을 써서. 그러면서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하는데 당연히 시스템은 어떻게 했어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와이파이 4, 5, 6로 가면서 이 멀티 안테나를 쓰는 기술이 점점 복잡해져요. 그것은 제가 오늘이 제가 몇 번째 시간이라고 했죠? 17번째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18번째는 제가 그렇죠. 녹화를 해서 그 부분을 설명할 텐데 여러분이 너무 복잡한 수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안테나를 많이 쓰니까 케이블이 전에는 하나 생기는 게 송수신단에
비유하면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안테나를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완전히 선형적으로 증가하진 않아요. 근데 더 많이 생기는 효과가 나니까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오늘 수업으로서는 이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와이파이든 이동통신이든 크게 여러분이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건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안테나 때문에 우리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다뤄야 되지만 수학적으로 등가인 컴플렉스, 복소 신호를 다룬다. 기저대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듈레이션 심볼이라는 녀석이 복소수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게 끝이냐. 그렇게 해서 단위 시간당 보내는 비트 수를 그냥 막 점점 늘리고만 있느냐. 코딩 스킴도 그러니까 오류 정정 보도 잘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파이프 수를 막 늘리는 거예요. 여러 안테나를 사용해서. 그 정도만 기억하면 오늘 강의와 그 다음 번째 여러분이 출석 안 해도 제가 강의할 18번째 강의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